11월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는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4명이 모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2022년 기준 뉴욕주의 한인 유권자는 55,600여 명으로 2021년보다 약 5,000명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올겨울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금 인상 추세가 강해졌지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인플레이션으로 사실상 실질 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1월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는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4명이 모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4명이 모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국장은 이날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앤디 킴 뉴저지 민주당 의원,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워싱턴주 민주당 의원, 영킴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원, 미셸 팍 스틸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원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국장은 4명 후보 가운데 특히 미셸 팍 스틸 의원의 경우는 선거구 일부가 조정되면서 다소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여론조사는 잘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디 킴 의원에 대해선 선거구 성향이 완전한 공화당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조금 바뀌었고 유권자의 한 30%가 이번에 바뀐 사람들이며 상대 후보가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김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킴 의원과 스트리클런드 의원에 대해서는 당선에 큰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는 이번 중간선거 전체 판세와 관련해 상원은 민주당이 현재 수준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하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그럴 경우에는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증대해 한미 관계 현안이 의회에서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뉴욕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6만 명을 넘어섰었는데요. 2022년 기준 한인 유권자는 5만 5,600여 명으로 약 5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한인들의 투표율도 전체 투표율보다 떨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2022년 뉴욕주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한인 유권자는 총 5만 5,67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장, 시의원 선거 등이 치러졌던 2021년 본선거 기준 5만 5,500명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021년 5월 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6만 702명보다는 5,023명 줄어든 겁니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18.6%, 만 34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17.5%, 60대 15.4%, 50대 15.2%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가 전체의 32.7%를 차지했고 40대에서 50대가 32.7%, 60대 이후가 34.7%로 구성돼 세 계층의 연령층이 구성되지만 서서히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43.8%, 여성 55.8%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54.6%, 공화당이 12.6%로 집계됐고 정당 등록을 하지 않은 유권자도 30.6%에 달했습니다. 한편 2021년 본선거 기준 한인 유권자 투표율은 20.7%에 그치면서 뉴욕시 전체 투표율인 23.3%보다 낮았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일반 유권자들과 비교했을 때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는 편이라며 특히 젊은 2, 3세대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한인 1세대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이자 부담만 8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재무부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31조 1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지출 규모를 늘렸기 때문으로 실제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늘어난 국가부채 규모는 8조 달러에 달합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국가부채는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당시 10조 6천억 달러,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19조 9천억 달러,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27조 8천억 달러였습니다. 피터슨 파운데이션은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이 1조 달러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의회 예산국은 지난 5월 국가부채 이자 비용이 8조 1천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피터슨 파운데이션은 금리가 의회 예산국 전망치보다 1%포인트만 더 높아지면 2019년에는 이자 비용이 미 국방비 지출보다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재정 적자를 향후 10년간 1조 달러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하는 등 재정 확장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가 부채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올겨울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한 이가 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캘리포니아대 안넨버그 보건언론센터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겨울 기존의 감염 또는 백신 접종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그런 방향의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면서 겨울이 되면 그런 호흡기 질환들이 증가할 위험이 항상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급증하면서 보건 당국자들이 백신과 추가 백신 접종을 강조했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이후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여럿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이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관이던 파우치 소장은 올 연말 은퇴할 예정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팬데믹이 끝났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팬데믹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신경한 것 같다면서 사망자는 줄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줄어왔지만 겨울이 되면 감염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독감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 보건국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부스터샷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슈인 바산 보건국장은 독감 백신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뉴욕 시민들을 보호해왔다면서 지금이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연령대의 뉴욕 시민은 계절성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와 50세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 임신부, 만성 질환자 등 독감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야외 활동 자제 등으로 독감 바이러스 접촉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됐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매년 약 2,000명의 뉴욕 시민이 독감과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백신을 접종하면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유행성 독감은 늦가을부터 시작해 그 다음해 봄까지 지속되는데 독감 백신은 한 해만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하고 가능한 빨리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은 백신 파인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폭력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는 7일 뉴욕 가정상담소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침묵 행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침묵 행진을 오는 7일 개최합니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뉴욕 가정상담소 침묵 행진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폭력 사례가 300% 가까이 증가한 이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 침묵행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정폭력에 대해서 사실 쉬쉬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고 남들이 알면 안 되고 또 남의 가정사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말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침묵을 깨면서 그 피해자분들한테 이제 소리를 실어드리는 거죠. 말을 하셔도 된다. 그리고 뉴욕 가정상담소와 뉴욕 한인 봉사센터, 민권센터 등 20여 개 한인단체와 뉴욕주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침묵행진은 오는 7일 금요일 오후 5시 뉴욕 플러싱 백구 경찰서 앞에서 출발해 유니언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 플러싱 도서관 앞에서 침묵을 깨는 세레모니를 하게 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침묵행진은 관심 있는 어느 사람이라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행진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7일 오후 5시까지 플러싱 백구경찰서 앞으로 모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금 인상 추세도 강해졌지만 사실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 사이 도시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8.6%보다 낮은 임금 인상률을 기록한 노동자가 53.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빡빡한 노동시장 때문에 임금 인상 추세가 더 강해졌지만 노동자 다수는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보다 뒤처졌다면서 이들의 명목 임금 상승률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 임금이 내린 사람들 가운데 임금 하락률 중간값은 8.6%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5년간 실질 임금이 하락한 시기는 이번뿐이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봤을 때 현 상황은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실질 임금 하락률 중간값은 6.5%였고 보통 하락률이 5.7에서 6.8% 수준이었는데 현재의 8.6%라는 수치는 이를 벗어났다는 지적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조사 결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지난 3일 연설에서 현재 3.7%인 실업률이 내년에는 4.5%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 전 트럼프 행정부가 짓고 있던 국경 장벽의 건설을 바이든 행정부가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 국경 문제가 민주당원들에게도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어제 인터넷판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장벽의 일부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미국이 멕시코와 맞댄 남부국경은 민주당원들에게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0년 여름과 가을 대통령 선거전에서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짓기 시작한 장벽을 단 1피트도 더 짓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일부 구간에서 장벽 건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의 수가 기록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분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장벽 건설 재개 결정을 부각하지 않는 것은 지지자들의 표심을 잃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멕시코 국경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빈곤과 폭력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게끔 돼 있고 최근의 허리케인으로 카리브해 지역의 식량 위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이주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학생 1인당 학교 예산은 32,757달러로 전국 평균의 거의 2배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이 매년 늘고 있지만 학교별 학업 성취 격차 문제는 여전합니다. 학교 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가 새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뉴욕주 전역 공립교 지원 예산은 총 34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 연간 예산 2,210억 달러에서 가장 큰 부분별 지출에 해당하고 전체의 15.6%를 차지합니다. 지난 학년도에 비해서는 6.7%가 증가했습니다. 학생 1인당으로는 32,757달러의 교육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 89%가 높아 거의 2배를 책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학교 등록 감소로 1인당 지원액은 전 학년도보다 9.4%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예산위원회 측은 보고서에서 높은 예산 지원에도 팬데믹 후 심화된 학교별 성취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 지역과 저소득 지역에 지원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는 뉴욕주의 교육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우수 사례를 선별하는 등의 학습 성과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향후 교육 부문도 예산 삭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예산위원회는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예산 절감이 불가피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교육 예산 긴축이 필요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예산 지출 계획 수립과 함께 학교 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맨하탄 교통 혼잡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결의안은 뉴욕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맨하탄 교통 혼잡세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히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지난달 23일 연방 고속도로청에 서한을 보내고 맨하탄 교통 혼잡세가 시행되면 뉴저지주 도로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우려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지난 3일 법안 입안 과정에서의 실수로 2024년부터 공제 혜택을 받게 돼 있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법안 내용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습니다. 주의회는 지난 6월 6세 이하의 자녀 1명당 최대 $500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프로그램 시행 법안을 마련했지만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거의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법안 개정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납세자들은 내년 1월 이후 세금 보고를 할 때 올해 낸 세금에 대해 연소득 $30,000 미만 가정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500씩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 한인의사협회와 한인간호사협회가 함께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 플러싱에서 진행되는 무료 건강검진은 선착순 200명에게 제공되고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과 서류 미비자를 우대합니다. 혈압과 당 체크 등 전반적인 검진과 독감과 코로나19 백신도 맞을 수 있고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 피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퀸즈 출신의 한인사업가 김수형 벨리스 회장이 뉴욕시 카지노 사업 입찰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 회장은 3일 폭스5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뉴욕시 공립교를 다녔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평생 이곳에서 산 사람이라며 평생 뉴욕에서 세금을 낸 뉴요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카지노 업체의 성패는 지역 커뮤니티를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달렸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